자, 2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 가세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동종 동질 물품은 이 방법이죠.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동종 동질 물품의 이윤율입니다.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가세 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요건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들을 보면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인 것 해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2번의 선적일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그리고 운송 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같아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것일 것 해서 1번과 4번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3번 이윤율은 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가격들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두 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초로 그 가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수입자 A에 대한 자료가 아래와 같다면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일단 관세 가세 가격이 200만원, 그리고 관세는 없고요. 그리고 주세 교육세, 수입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이렇게 있는데 이 관세 가세 가격과 결제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 마번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가나 다라까지입니다. 혹시나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 해야 되지만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절대로 혼동해서 그 뭐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이런 실제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이전 거래에서 뭐 미리 준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인정되는 뭐 할인을 조금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결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가나 다라까지 다 더하면 266만 원이 나오고요. 그 가세 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그 관세 가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가세 표준을 구하고요. 그리고 수입 물품의 부가치세 가세 표준은 관세 가세 가격 플러스 관세 플러스 개별 소비세 등 이런 세금을 다 더한 게 가세 표준이 됩니다. 부가치세 가세 표준. 따라서 이 식을 대입해 보면 가세 가격에 관세에 주세에 주세 교육세까지 다 더한 4번 266만 원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다 외우셔서 틀리는 일 없이 그냥 서비스 문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고, 자 33번 덤핑 방지 관세 나왔네요. 그 탄력세 중에서도 덤핑 방지 관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덤핑 방지 관세는 여러분 공부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금방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 1번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하는 정상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통상적인 가격을 말한다. 되는데 1번은 틀린 내용이거든요. 시행령 제58조에서 정상 가격이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통상 거래 가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 2번 덤핑 방지 관세 조사 신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무역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양허 관세나 관세가 있더라도 덤핑 방지 관세는 우선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덤핑 방지 관세는 1순위입니다. 1순위. 무조건 먼저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산업피해 여부의 최종적인 판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가 아니죠.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과 뭐 덤핑 방지 관세 판정까지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관세법상 재수출 면세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재수출 면세 물품을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양수, 임대하려는 자는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지 않은 범위하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산세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 나오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세 내용도 한번 쭉 정리해 두시고요. 3번 재수출 이행 기간은 재수출 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재수출 시기는 재수출 신고일까지 기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관련 규정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재수출 면세 물품의 수출 시기는 재수출 신고일, 수리일이 아니고 신고일까지 기간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4번 재수출 면세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재수출 면세 살펴보죠. 그 수입된 물품이 다시 수출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수출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데 대상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자주 나오는 게 포박일수, 포장용품, 박람회, 뭐 일시 입국자, 수리검사 이런 물품 등에 대해서 재수출 면세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수송기기 하자 보주, 하자 보수, 그리고 모트, 요트, 보트 뭐 이런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수출 면세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것 같다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산세 100분의 20, 관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까지 재수출 면세 이렇게 쭉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5번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번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근거한 계약 물품만을 원상태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근거한 계약 물품만을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뭐 매매계약서, 수출계약서 이런 부분도 다 근거로 해서 내국 신용 그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 2번 과다 환급의 우려로 인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을 조정할 경우 일정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라고 또 환급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고시에서 몇 개 HS 코드에 대해서 수입신고 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기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고요. 3번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지 세관으로부터 발급받는다.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고 공급한 자, 그리고 관세사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4번까지 보시면 수입 원재료와 중간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틀린 부분들, 그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이런 계약서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발급인, 그리고 기간 이렇게 쭉 정리해 두시고 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조 가공 후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 발급하는 서류라는 거. 분증 아시나요? 분할 증명서는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고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제조 가공, 이 부분에 이 두 개가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가공이 들어간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발급자, 아까 보기에서 봤죠? 그리고 기간, 그리고 단계별로, 여러 단계별로 그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제출 서류,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이런 부분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유랑 계산 서류, 그리고 납부 확인 서류 이런 부분이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증 그리고 분해 증명서 이런 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꼭 제조 가공, 원상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정리해 두시고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무역이 수입한 물품에 실제 적용될 관세율은 답은 2번. 이것도 5초짜리, 10초짜리 문제입니다.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내용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 일단 관세율을 계산하는 방법.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 관세는 지금 거의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는 여기다 실행 관세율에다 더해지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기서처럼 긴급 관세가 10%고 실행 세율이 양호 관세율, WTO 양호 관세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15%가 정답이 되거든요. 자, 제 세율 적용 순위 아까 덤핑 방지 관세 1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덤핑 방지 관세뿐만 아니라 상계 관세, 긴급 관세도 1순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플러스 해놨죠. 이 플러스의 의미는 실행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이하로 FTA 그리고 WTO 양호 관세, 조정 관세, 잠정 세율, 기본 세율 이런 식으로 순위가 하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실행 세율을 딱 본 뒤에 이제 덤핑 방지 관세가 있으면 상계 관세가 있으면 거기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세율을. 일단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는 더하니까 이런 건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FTA 5%, WTO 3%, 기본 8%. 여러분들 이거 실행 관세율이 어떻게 되죠? 답은 WTO 3%죠. 하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되게 되고 FTA보다 낮죠. 그러니까 FTA는 낮은 경우가 WTO가 더 낮기 때문에 하위 세 밑으로 밀리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WTO가 더 낮기 때문에 WTO 협정 관세율을 먼저 적용하게 되고 WTO 협정 관세율이 실행 관세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셨을까봐 한 문제 더 내보죠. 그래서 이제 조정 관세가 15%, 그리고 잠정 관세가 10%, 기본 관세는 8%. 자, 어떤 세율이 실행 관세가 될까요? 답은 조정 관세 15%죠. 조정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하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입니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이 아니고 하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 관세가 실행 관세율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세율 파악하는 거는 잘 하실 수 있겠죠. 꼭 이런 부분 정리해 두셔가지고 이런 기본 문제 나오면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27번. 관세법상 품목분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1번 그 통칙 2에서 미조립 분해 물품 또는 미조립 분해 물품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으로 연마, 천공, 절단, 용접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연마, 천공 등의 추가 작업은 인정이 안 됩니다. 천공 구멍 뚫고 연마 갈고 이런 게 그 단순 조립이 아니죠. 인정하는 단순 조립이라면 너트를 해서 볼트를 끼운다든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립으로 볼 수 있는데 연마, 절단 이런 경우에는 추가 작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조립 작업으로 단순한 조립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2번
둘 이상의 호에 분류가 가능한 물품인 경우 관세율이 높은 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칙 3에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통칙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번, 플라스틱 비누 상자에 담긴 비누는 플라스틱 상자와 비누를 각각 분리하여 품목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칙 5에 따라서 함께 분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연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 분류 결정 시 적용해야 할 일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 틀린 내용들. 이건 통칙 3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물일처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HS 품목 분류 체계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의 HS 코드에만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원칙은 통칙, 그리고 부와 류의 주, 호의 내용, 그리고 해설서까지 해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냥 한번 고개 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통칙 보겠습니다. 통칙은 중요합니다. 통칙 1. 통칙도 이렇게 차례대로 정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통칙 1을 보면 호의 용어, 그리고 주에 따른 우선 분류 원칙입니다. 이게 가끔씩 문제에서 류의 표제, 이거 류의 용어, 아니면 부의 용어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호의 용어, 호, 그리고 부나 류의 주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이번에 통칙 2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혼합물, 복합물 분류 원칙인데, 가보시면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고, 그리고 재료에는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칙 3,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거,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 그리고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봐서 분류되고요. 그리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호에 분류된다는 거. 아까 뭐였죠? 아까 보면 간세율이 높은 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통칙 3도 봐두시고, 통칙 4는 유사 물품, 그리고 통칙 5와 이제 포장용품 등에 대한 분류 규정이거든요. 그 케이스 등 용기는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성된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된다. 그리고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된다 라는 그 통칙 5의 내용까지, 이렇게 통칙은 꼭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특히 통칙 1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런 게 속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통칙 2, 3, 그리고 통칙 5까지는 꼭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수입 통관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무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아까 전에 맞죠? 문제 우리 가세표준 같이 구한 거, 관세가 0이라도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은 있으니까 과세되죠. 앞에 문제 22번이었네요. 22번. 그리고 2번,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채무림으로 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대물세.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외국의 물품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파일 같은 거를, 그런 경우에는 무채물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D롬에 저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는 관세법상 과세 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정답이네요. 답은 3번이고, 관세법 제19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8423홈에 속하는 마그네틱 테이프, 디스크, CD롬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서 포함된다는 3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4번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데이터 또는 명령어에 한정하며 음향, 영상 또는 비디오 기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3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딱 이 정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수입 물품의 가세가격 결정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입 후 기술 지원 비용 등의 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가상 금액, 공제 금액 정리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공제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거 수입 후 기술 지원 기억나시죠? 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네요. 공제 금액에 있었고요.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을 할 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거래 가격 일방법 적용 배제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거래 가격 적용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데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3번 수입 후에 국내에서 구매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행한 활동이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면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 금액으로 보아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규정을 살펴보면 가산 요소 이외의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간접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3번의 내용과 반대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4번도 아까 구매 수수료 제가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제외된다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니까 틀린 내용은 3번. 관련해서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까봐. 근데 아까 구매 수수료 제외한다는 것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보면 가산 요소 외에라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꼭 그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제 요소, 수입 후 기술 지원, 그리고 뭐 운임 보험료 이런 부분도 공제 금액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일방법 적용 배제 요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일방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것도 아까 전에 거랑 비슷하죠. 전매 또는 수입의 사용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해서 가산된다는 거. 그리고 특수관계, 뭐 임원 그리고 뭐 친족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로 보거든요. 그런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일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평가 방법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아까 우리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방법에 해당되면 그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면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가산금액, 공제금액 이렇게 가산해야 되고 공제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 정도 보면 일방법 한 반은 보신 것 같습니다. 반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일방법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봐 두시고요.